역시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오면서 이 자산 시장에 나타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금 가격이에요. 네. 일단 뭐 트럼프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금을 제일 먼저 했냐? 트럼프를 못 믿겠다. 그때 미국의 어떤 신뢰, 국가의 리더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번 또 확인할 텐데 그때 그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갈 것이다. 그 대체 자산은 결국 금 아니면 이머징이다. 동일한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달러를 기피한다는 것도 있겠죠.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운용하는 게 자기가 만약에 하나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달러를 운용하기보다는 금으로 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대략 한 4년 동안은 트럼프의 시대니까 불확실성은 더 고조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돈의 흐름은 금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가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감이 안 올 만큼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만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큰 틀에서 이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조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이 분야 대가시죠 홍춘욱 대표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으니까 가볍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32년째 경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 차려서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는 한 1,900억 정도 AUM이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20권이 넘는 책을 쓴 이번에 또 책 새로 나왔는데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의 저자 홍춘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 하면 항상 이렇게 호탕한 미소. 하하하. 예, 참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참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질문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5년 들어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의 모습을 보셨고 발효,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을 보셨고 또 중동 전쟁을 보셨고 이게 쭉 2025년을 장식한 여러 이벤트들에 트럼프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자, 그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단어 어떤 단어가 있으십니까? 타코. 타코가 떠오르신다. 자, 그러면 타코 일러스트를 지금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홍춘욱 박사님은 왜 타코가 떠오르셨는지 한번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닭. 예, 트럼프 always chicken on.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결정적 순간이 돼서 상대가 결사항전을 딱 부르짖거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사고를 치면 네.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치킨런 할 때 좀 네. 먼저 도망가는 치킨 게임 할 때 먼저 도망가는 쪽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사람 자체가 장사꾼이라서 네. 특히 대통령 되면서부터 자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달러 약세에다가 절대 우리는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들한테 해놓은 자신의 약속이 너무 크다 보니 반대로 난 잃을 게 없어라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사람들. 뭐 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젤렌스키도 되겠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하다. 거기다가 히토리오 앞세워가지고 해봐라고 외치는 시주석한테도 너무 지금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지켜야 될 건 되게 많은데 깃털을 세워서 치킨처럼 이렇게 막 크게 자기가 아주 센 사람인 것처럼 포장은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바심이겠죠. 이게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2년도 안 남았죠.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전에 압도적인 상하원 의석을 쥐고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그 뒤에 대통령들이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32년간 경제 분석 하셨다고 했지만
경제 분석할 때 이제 지정학적인 정세를 빼놓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최악을 항상 네.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2년 초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푸틴이 참석하는 거 보고 네. 야 이 뭐 침공 안 할 것 같은데 뭐 다 그렇게 또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끝나 그랬다가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더군다나 러시아의 전략 물자 뭐 3분의 1이 이번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군사나 외교 전문가들 말씀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좀 요새 정말 많이 느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군사 전문 뭐 이런 분들 렛대를 달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무생물 취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더 중시하게 되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전망은 포기하고 잘 대응하자가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런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산이 제일 좋았나 이런 그 공부들 이게 지금은 제일 필요한 어떤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홍준욱 박사님 뭐 긴 시간 동안 분석하시고 또 이 프리즘 대표로서 뭐 1,9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용할 만큼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시는 게 뭐 전혀 거짓됨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그 올림픽 때 만난 모습을 보면 공격하겠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하겠지. 그러면 나는 원유를 팔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우리 원유 사줘. 내가 싸게 팔아줄게. 하고 이 바둑을 2수, 3수, 4수를 더 그렇죠. 두고 판단해야 됐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다음에는 좀 보이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사실 하마스랑 그리고 저 헤즈볼라를 다 사실상 완전히 붕괴를 시킨 다음에 굳이 이 타임에 그 테헤란을 그렇게 폭격하는 걸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지난 다음에 그런 징후들이었구나. 저게 네. 저런 징후였구나. 저 내각이 6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서 뭔가 일이 있겠구나라는 거 사실 우리 이스라엘 내부 정치 뉴스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인 구성 구도 특히 그 하레디라고 불리는 이제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교파가 전체 의석의 거의 한 20석 가까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있었던 각종 여러 가지 사건들을 촉발시킨 초강경파 유대인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감옥에 안 가게 되는 또는 정권을 잃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는 이런 행동에 나섰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이스라엘 안 갔던 거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메시지가 네. 읽히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턱을 한방 갈긴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스토리텔링이 좀 되는데 갑작스러운 뉴스였잖아요. 특히 국제유가우리 달러에 대해서 60불 밑에도 가고 야 이제 저유가 시대 왔다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75불 77불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건 벌어지고 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거를 뭐 미리 예상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이걸 예상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무당짓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처럼 채찍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조그마한 이슈가 생겨도 우리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이제 프리즘을 운영하시면서 그 1,900억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갖게 된 그 노하우나 생각들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일련의 일들은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를 짓누르거나 또 끌어올리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 지정학적 이슈는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누가 합니까? 전면전 할지 아니면 미군이 참전할지 아니면 그냥 협의할지 뭐 이란 체제를 붕괴시킬지 그 시나리오는 얘기만 나오지 그 시나리오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지정학적인 주제는 전망을 포기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오면서 이 자산 시장에 나타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금 가격이에요. 네. 자, 뭐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춘욱 박사님이 보신 이 금 가격 사후적으로라도 왜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온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작년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네, 올해 제일 좋은 2025년 좋은 자산 3개를 꼽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금이고 그 다음이 한국 주식이거나 중국 주식이고 마지막은 제가 미국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셋 중에 하나는 틀렸죠. 일단 미국 부동산은 좀 힘들어요 요새. 왜 금을 제일 먼저 했냐? 트럼프를 못 믿겠다. 제가 1기 때 2017에서 2020년 때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쳤거든요. 네. 그리고 파이어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사람 덕분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와 분석하는 일은 못하겠다. 이 양반이 매일 그때 이제 트윗이죠. 지금 X. 거기다 맨날 트윗을 하루에 막 10개도 날리는데 죽겠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맨날 맞춤법도 틀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싶었는데 그 쉬는 4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이겨내고 그 주변에 자기들 지인들 끌어들여서 생크탱크 만드는 걸 보고 독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져서 돌아오면 인간이 무슨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타코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는 진짜 사고를 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미국의 어떤 신뢰, 국가의 리더가 저딴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번 또 확인할 텐데 그때 그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갈 것이다. 그 대체 자산은 결국 금 아니면 이머징이다. 근데 이머징 중에서는 한국하고 중국 정도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인도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기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은 좋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때 갈 데가 없다. 이건 두 번째는 이거는 예측 못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의 공포가 나면 인플레 걱정이 날 때는 금이 또 이 인플레 해치 수단 이러면서 그렇죠.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예상을 못했고 근데 운이죠. 와 정말 이번에 나온 그 저는 정말 그 중국이랑 대만을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동에서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인물됨 자체가 얼로 튈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인물이고 좀 스타일이 굉장히 스트롱맨스럽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게 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달러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뭐 전 세계 무슨 일이 있으면 금융은 연준이 가서 딱 해결하고 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야 이제 너무 이 학살은 너무 심하잖아. 물론 이제 소말리아처럼 개입하다가 망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미국이 가서 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확전은 안 될 거야. 핵은 쓰지 않을 거야. 전면전은 안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대 진영들을 보면 또 역시 만만치 않은 스트롱맨들인 거예요. 그럼요. 네타냐후 그러니까 끝내주죠. 그렇죠.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다 스트롱맨들끼리 지금 으쌰으쌰하면서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군사학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사실 전쟁이 없었던 구간은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인 뿐이다. 그 40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지 그 이외의 모든 구간에는 전쟁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게 일반적인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됨은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보다 전쟁을 좀 만드는, 전쟁을 멈추는 인물이 아니라 전쟁을 만드는 인물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제가 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킬 때 네. 금도 있지만 달러도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도 안전자산으로서 생각해 왔는데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오로지 금이 더 안전자산이야, 금이 거의 유일한 안전자산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유독 금으로 더 돈이 쏠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해보거든요. 혹시 저의 의견이니까 홍 박사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일한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달러를 기피한다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중에 상당 부분이 동결되고 네. 또 심지어 유럽에서는 그 외환 보유고 운용한 자금에 나오는 이자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쓰자고까지 그렇죠. 지금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운용하는 게 자기가 만약에 하나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달러를 운용하기보다는 금으로 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왜냐하면 이제 금은 바로 현금 박치기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만한 게 몇 억이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에 대한 선호가 이런 면도 또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돈의 흐름에 또 저자시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대략 한 4년 동안은 트럼프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은 더 고조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 스트롱맨들이 지지 않겠다 하면서 대응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의 흐름은 금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에서 네. 다 아신 분들 놀라시는데 아니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놀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방금 아까 전쟁이 인류 역사상 없던 시기가 없었다라는 표현에 동의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전면전이 없었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근데 이게 전면전이 일성화되고 있으니까 총력전이라 그러잖아요. 전 국민의 어떤 경제력을 모두 갈아서 군인을 먹여 살리는 데만 쓰는 그런 세상이 이제 또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전쟁 나면 네. 그 종이 화폐의 신뢰성들은 떨어지고 어떤 그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그 환경이 달라진다라면 코인 같은 그런 이른바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산업별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 무기나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예산을 더 올려잡는 액션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쩌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 전운만 가져온 거죠. 그 전운만 가져오고 긴장하게 만들고 아무래도 방위비를 더 올려잡게 만들고, 싸울 생각은 없었고 타코스럽게 중요한 순간에는 뛰쳐나갈 생각, 발을 빼고. 네, 그 생각으로 처음부터 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야, 이건 뭐 그냥 무기 회사 사야 되겠다. 그렇죠. 금 가격도 금 가격이지만 방위 산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우리나라 조방원이라고 이제 요새 주도주가 나오는데 네, 원은 빼고 조방은 확실하다. 조방. 예, 조방력이라고 저는 이제 외치고 다니는데 네, 조방력 멋있죠? 조방력. 예, 여기서 력은 뭡니까? 예, 전력기기. 전력. 우리 예, 전력기기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AI 고속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거죠? 있지만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운용사에서 나온 1메가와트 시당 이제 발전 원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1메가와트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걸 하는데 원자력은 한 $200가 들어요. 근데 태양광이 $50.
그리고 원자력은 여러 가지 환경 비용 계속 부과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장기 투자하면 고정 비용이 이제 사라지면서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는 데 비해서 태양광 발전만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올라가고 이게 너무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 의존도가 높아질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스페인 대정전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몸에 이제 혈액을 움직이는 게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상 동맥으로 해서 쫙 가는 것처럼 네. 그 어마어마한 그리드들을 다 옛날에 설계하던 시기가 전부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디나 엉망이 다 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옛날에는 전부 다 화력 발전하다가 원자력 발전하다가 다시 지금 태양광으로 가는데 이거 뭐 어떤 장기적인 설계나 전망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땜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불운이 겹치면 스페인 대정전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가 경제가 일주일 동안 마비되는 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여기에 AI 반도체에 따른 또 그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전력기기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냐. 그래서 조방력 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그 력 부분에 제가 조그만 첨언을 드리면 마침 어제 그저께 과기정통부 해당 부분 그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아젠다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물론 AI 반도체 사이즈를 데이터 센터 사이즈가 뭐 여러 가지지만 컴퓨터 본체만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 본체만한 데이터 센터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4인 가구가 5일 동안 쓰는 전력량과 같다. 한 시간이.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거기 그 데이터 센터에 붙어 있는 이 뭐죠 전선이 엄청 굵습니다. 여러 개가 그 정도니까 병렬 연산이라는 게 끝없이 붙인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를 외치지만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같이 까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금이 너무 적다. 이 이야기도 꼭 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정말 푼 돈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큰 돈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정말 그 메가나 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쓰는 돈에 비해서 10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자문회의 때 이제 물론 이 공학적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었고 저는 이제 경제 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코멘트를 해드렸냐면 이걸 구상하고 구축한 이 프레임워크를 짠 건 너무 마음에 든다. 저도 공감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했느냐? 분명히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야 될 텐데 그럼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만큼 여기서 거둬들이는 효용을 다시 민간 기업에게 쉐어해 주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저 하도 가서 쓴소리해서 요새 안 부르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서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공손하게 쓴소리합니다. 저는 뭐 바로 받아버리니까 네. 삐뚤어진 홍 박사가 돼가지고 아니요. 그럴 때는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